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선발 주자가 유리해요. 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더 부자 새롭게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안재광 기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신 첫 손님은요, 업계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는데 수십 년째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88년에 한신증권에 입사를 해서 동원증권으로 사명이 바뀌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공채로 입사해서 33년간 이제 같은 직장을 계속 다녔고요. 한국 33년 만에 이제 명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고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AUM이 한 3,600억 정도 되고요. 전 펀드가 이제 다 플러스로 돌아서서 코스피가 한 뭐 25%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프 자산운용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자금 운용을 해주시는지? 네, 물론이죠. 저희가 3호 전문 운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상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은 3억 이상만 이제 가입하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좀 이제 걸림돌이긴 한데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투자자는 3억 이상이고 네.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하시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갈피 잡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다시 오르고 있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오르는 것 치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계속 금리도 오르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을? 뭐 근데 주식이 뭐 올랐다기보다는 뭐 조금 반등을 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모든 이제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총 발현이 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뭐 인플레이션에 금리는 올라가고 중국발 또 공급망 교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네.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악재가 일거에 튀어나와서 코스피가 3,300까지 갔다가 네. 2,300까지 급락을 하는 장세를 시연을 했고 그렇죠. 지금 낙폭의 일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좀 뭐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2,300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미세하게 우상향되는 좀 횡보장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지금은 뭐 일희일비 하고 있고 네. 사실 보면 그날 뭐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다 관심이 가 있고 뭐 다음 달 되면 FOMC 회의에 또 그쵸, 관심이 9월 가 달에 있을 또. 거고 예. 최소한 지금 뭐 빅스텝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뭐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면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5를 갔기 때문에 네.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어제 인상을 해서 2.5지 않습니까? 네. 결국 기준금리가 3.25까지 갈 거를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반응이 빠르다 생각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 위기 상황들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은 항상 주식은 성견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상당히 지금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하락장세의 평균 하락률을 보면 네. 일반적으로 보면 한 23%가 평균이었대요, 하락률이. 그래서 30% 하락을 했고 더 했네요. 예, 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낙폭의 한 60-70%는 회복하는 장세는 시연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지수로 따지면 2,700-800 정도까지 한번 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락이 있을 거고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 뭐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성장주가 좀 반등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힘이 빠지면서 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요즘 장 보면 과거하고는 비슷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게 예를 들면 환율이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가고 그래서 지수가 더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고 있고요. 그게 7월부터 시작된 순매수가 지금 8월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다 예측이 안 맞았어요.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습니까? 한 5조 정도 최근에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환율에 사면은 뭐 코스피가 그냥 횡보만 해줘도 정상적인 확률은 보통 뭐 1,200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회귀를 하게 되면 결국 환에서만 한 1-20%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환 플레이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달러 베이스로 보면 코스피는 뭐 2,300인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살만한 거죠. 이게 정상화돼서 환율이 뭐 1,150 가면은 코스피가 안 올라도 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각각 시기마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핫한 게 태조 이방원 장세라고 하죠. 태는 태양광, 조는 조선, 이는 2차 전지, 방은 방산, 원은 원자력 이쪽 관련된 이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결국 키워드는 좀 지금 탈세계화 같아요. 리쇼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생산 기지들이 보면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나 이런 쪽에 퍼졌다가 지금은 미국의 이제 자국 보호주의 플러스 공급망을 다시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위기가 오는 거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립, 식량 이런 문제까지 퍼지면서 관련된 테마가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계화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방산까지 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값싼 노동력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자국은 인건비가 높고 인구는 또 이렇게 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장 자동화 이런 쪽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지금 에너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방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태조 이방원도 좀 이런 이제 엮여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현재 좀 가장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까요? 그 주도주들이? 역사상 그렇게 간 적은 없고요. 시장의 이제 큰 흐름이 중요한 거고요. 좀 단기 모멘텀적인 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황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제가 제 친구한테 몇 달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호사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그러나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형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시비비로 따지면 옳고 그름, 뭐 주식으로 따지면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나? 운이 좋아야 되고, 뭐 재수 좋게 뭘 샀더니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운이 나쁘면 뭐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형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IMF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9.11 테러가 난 날이라든지 아니면 리만 사태. 그럴 때 주식을 해서 어떤 주식도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은 보면 뭐 트렌드, 패러다임, 사이클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기업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때로는 가치주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성장주가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8년을 돌이켜 보면은 저금리, 저성장, 디프레이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주 장세를 연출을 한 거죠. 그게 피크를 친 게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됐죠.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PC를 켜고 화상회의 좀 하다가 일 좀 하다가 심심하면 뭐 코인 거래도 하고 주식 거래도 하다가 뭐 게임도 하다가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쇼핑도 좀 하고 인터넷에서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서서히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거에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럼 주가도 다 반영을 많이 시켜버려서 좀 피크아웃이 좀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의 큰 흐름은 저금리, 디프레이션 시대에서 지금은 반대죠.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럼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의 이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이제 내년에 도래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더 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는 거죠. 성장주 형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치주도 잘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가치주 장세에서는 좋은 성장주도 좀 지지부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보통 DCF라는 기법을 써요. 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의 약자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근데 할인할 때 이자율을 써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 때는 예를 들면 작년처럼 금리가 뭐 1%일 때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으로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가 만약 1%다.
그러면 일드가 1%라는 얘기인데 그 일드의 역수가 PR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라고 그러죠, PR. 네. 근데 금리가 1%면 그 금리의 역수가 PR이기 때문에 PR은 100배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채권의 PR이 100배였던 거죠, 작년에. 금리가 1%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네요. PR이 100배니까 주식의 PR이 50배라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자율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네. PR이. 네. 일드는 2배로 높은 거고. 네. 그러니까 PR이 50배란 얘기는 2% 정도 버는 거예요, 1년에. 시총이 100조면 한 이익이 2조는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PR이 50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주식의 PR은 채권보다는 낮아야 돼요. 일들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채권의 PR이 100배일 때 주식의 PR이 50배는 싸 보이고 성장률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차피 금리가 1%인데 우리는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는데 우리가 어때서 네. 이럴 수가 있는데 금리가 이제 3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의 PR은 33배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상 그 반으로 보면 주식의 적정 PR은 16.5배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R 50배, 100배는 엄청 비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치주들은 지금 PR이 3배, 5배짜리가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네. 그럼 그거를 일드로 이제 바꿔보면은 네. 어쨌든 뭐 시총이 1조인데 이익이 뭐 한 2, 3천억 나오는 회사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일드가 20, 3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충분히. 네. 금리가 5를 간들. 네. 금리가 5%지만 나는 1년에 20% 버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배당도 연간 뭐 5%, 6%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네. 시스템 매매 같은 게 이제 성장주 팔고 가치주 사고 이게 패시브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좀 올라가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기간적으로 봐도 지난 8년간 성장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피크아웃도 쳤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이러면 이제 가치주에 정말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서 전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체 비용이라는 의미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이 있는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네. 이제 2년 전에 공장에 불이 났는데 뭐 보험료가 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1,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네. 그 보험료의 기준은 현재 설비 기준으로 나오죠. 네. 근데 2, 3년 전에 한 1,000억 정도면 이제 예를 들면 설비를 할 수 있었던 게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인력난 이런 것 때문에 다 올랐죠. 거의 2, 3천억 든대요. 그래서 아.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장 설립을. 네. 접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과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후발주자가 유리해요. 계속 물가는 떨어지고 네. 이게 경기는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뭔가 좀 공장 부지 확보하기도 쉬웠고 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쿠팡을 예를 들어보면은 네. 쿠팡이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 때 오래전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마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손해보는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유통기지를 설립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만약 쿠팡이 물류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비용이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 올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아. 쿠팡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디플레이션이 있었다. 아.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후발주자가 유리하고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유리해요. 선발주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통기업들. 시장에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뭐 있는 기업들이요. 포스코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네. 선발주자잖아요. 네. 값싸게 설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 추가로 증설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네.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면 포스코가 갖고 있는 설비를 똑같이 지금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지금 시총이 2~3배 들겠죠. 아. 근데 네. 이런 게 좀 어떤 밸류에이션 툴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전통 가치주의 리레이팅이 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